첫 번째, 16살의 폰은 고등학생으로 밝고 음악을 좋아하며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아 주말엔 늘 같이 교회에 참석을 했죠. 1989년 7월 25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놀이공원 계산대에서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폰 콕스는 자신을 데리러 온 엄마의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죠.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 보니 밤 11시에 집에 도착했고 폰은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동생도 2층에 잠들었을 테지만 너무 더운 여름이었기에 아래층에 있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들기로 합니다.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로 시원함을 택했고 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1층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7월 2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알람 소리가 폰의 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그녀를 깨우러 동생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울렸음에도 동생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 말하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잠든 채였습니다. 언니, 일어나! 허라? 일어나라는 동생의 외침에도 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확인한 그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으며 목에 푸른 멍자국이 둘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서둘러 911에 신고했습니다. 2층엔 에어컨 바람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더위를 식히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밤사이 누군가가 위층 창문을 통해 집에 진입해 폰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집 주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집안 수색에서 짧은 머리카락과 작은 혈흔 자국, 침대 시트에는 분비물 얼룩이 남아있었죠. 또 라디오, 닌텐도 콘솔, 레코더 등 몇 가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의 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군인 모자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누구도 그 모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범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일 수도 있었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가족들은 아래층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먼저 에어컨 소리가 많이 컸는데 옛날 에어컨은 지금과 다르게 소리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다음, 집의 반려견이 무언가 소리를 들었는지 약간 동요를 보였지만 가족들은 걔가 임신했기에 그래서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범행이 이루어질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8월 10대 남성 3명을 체포합니다. 한 명은 1급 살인, 원치 않는 관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DNA 테스트에서 연관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2사람도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해 풀려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져갔지만 나타나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죠.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DNA 기술도 더 발전했고 그러면서 해결되는 사건들을 보고 그 기술로 딸 폰의 사건도 좀 수사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DNA를 대조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가족은 돈을 모아 도로에 광고판을 구매해 딸의 사건에 대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끊임없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광고판을 구매하고 보상금을 걸어 정보를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는 없었죠.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시간이 더 흘러 유전자 계보 검사 기능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체포했을 때 사용했던 기술로 DNA를 통해 유전적 계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FBI에서 테스트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 30여 년이 지날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단 몇 주 만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나온 DNA, 폰의 사촌 도널드 콕스 주니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2006년 약물 가다복용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그가 사망했을 당시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혈액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함에 가족들은 슬퍼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셨습니다. 시원한 해결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이 이렇게라도 풀려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이제 조금은 안정적으로 서로를 보듬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0년 전 일어난 오리건에서 유명한 미제 사건이 종결이 났습니다. 1983년 1월 2일, 랜달 랜디 맥 에버스의 집에서 911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집에서 아기와 아내, 셋이 있었는데 아내 낸시 맥 에버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왔죠. 경찰과 구급요원들이 집에 도착했고 병원으로 그녀를 옮기지만 사망 판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조사됐죠. 경찰은 남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하지만 수사 협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더는 단서를 얻을 곳이 없었기에 1983년 8월 사건 수사는 유예됩니다. 2022년 8월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낸시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수사했던 보고서도 다시 둘러보았죠.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의 기록에는 남편이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확인하면 좋았겠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석 수사관이 사망했기에 더는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의문이었죠. 이렇게 의심이 있었다면 그때 왜 처리가 없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2023년 1월 당시 남편이었던 랜디를 찾아가 상황에 대해 다시 전해들었습니다. 그 뒤에 대배신 기소를 위해 워싱턴 카운티 지방검사실에 회부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랜디를 체포해야겠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했는데 다음 달인 2월 8일 돌연 랜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억울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타깝게도 그가 사망함에 따라 새로운 조사가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작스럽게 종료됐다고 발표됩니다. 그렇게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죠. 하지만 랜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여전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낸시의 가족들은 힘들었다. 40년 동안 힘들었다. 이제 답을 얻었으니 끝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이 결론은 낸시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죄책감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죄책감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일 테죠.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의심했기 때문에 결론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 모두 결론이 허망합니다만 이런 결말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미해결 사건들이 하루빨리 좋은 결과를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